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이기시고 빨리 복귀해 주신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아직 한 80% 정도 온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좀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이번이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신가요? 처음이죠. 처음. 저는. 그러니까 처음 걸리면 아프시더라고요. 좀. 네. 첫 번째가. 제가 기관지가 조금 안 좋아서 원래 네. 평상시에 예. 조금 좀 세게 왔네요. 예. 아, 좀 오늘은 그래도- 그러면 살살 하는 걸로. 아유, 안 됩니다. 네. 왜요? 살살 좀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어저께 금요일 목요일이었잖아요. 네. 그 못 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요. 그 저희 너무 잘하셨다고. 구독자분 또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 날 연합인포뱅스가 처음으로 우리 공개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3부 순서가 우리 각도기님의 사회로 유 본부장님하고 박세익 전무님 두 네. 분이 이제 강세론을 펼치기로 하셨는데 유 본부장님이 안 오신 관계로 제가 대타 사회를 보고 네. 각도기님 이제 패널로 네, 들어가셨는데 패널 했죠. 정말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안 간 건 아니고 못 지난주에 갔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 못 들어서 오늘 좀 들어가야 되는데 기침을 하셔 좀 네. 죄송하게. 세게 하지 말라고 지금 신호 주시는 거예요. 세게 하지 말아라. 네. 감기침이 이게 그렇죠. 좀 굉장히 오래 네. 갑니다. 예, 한 달 가까이 넘게 가죠. 자,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 본부장님 또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다 보시니까 네. 말 나온 김에 지금 아까 중국. 이제 일부에서 중국 쪽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됐고 이제 저희 쪽은 결국 내년도 시장은 중국이 모멘텀이 될 거냐, 그러니까 걸림돌이 될 거냐, 디딤돌이 될 거냐. 결국 우리나라 거기 걸리는 거 시장에 있어서. 아니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한번 좀 본부장님 견해를 한번 좀 밝혀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 요거 우선은 요 페이지부터 띄우면은요. 여기 중국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국 관련해서 2022년의 GDP 성장률 3%인데 내년도는 5.5%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저희 자료를 봐 오신 분들은 저희 운영하는 쪽에 있어서 어떤 저희 자료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올해 4, 4분기부터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저 이제 중국 비중을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20%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하시면은, GDP 규모로 계산을 했었을 때는, 글로벌 GDP에 중국이 뭐 한 16% 좀 넘으니까, GDP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중국이 한 12%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 들고 가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오버웨이트를 하는 케이스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어쨌든 중국 투자를 하실 때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5G 관련된 쪽, 그리고 뭐 돼지고기 산업, 그리고 전기차 부품,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쨌든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어쨌든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국가이고, 과거에 2011년에 한번 막 모든 전방위 산업에 다 투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반도체에도 투자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네. 뭐 특히 배터리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의 마켓셔 시장 점유율 1등으로 올라섰다가 네. 올해 들어서 많이 빠졌죠. 밀렸죠. 네. 그 CATL이 1등으로 올라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주가의 흐름도 보시면은 뭐 영향을 받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 이슈를 가지고 보기는 해야 되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요번에 지금 저희가 계속 푸시를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었는데 중국에 있어서
근데 보면은 중국에서 1등 기업인 융기실리콘은 요번에 엄청나게 얻어 맞았어요. 그 우회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세율을 갖다 247%가 때렸어요. 미국이. 네.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진코솔라 같은 경우에는 면제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종목을 들여다볼 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그냥 그 국가에서만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홈런랩에서는 중국 비중이 한 24% 정도 되고요. 그냥 기본 랩 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0% 정도? 예, 그 정도로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희가 모델을 돌려보더라도 물론 미중 무역 전쟁 이슈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참 보기가 힘들긴 하지만 네. 그냥 그게 없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정책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들여다보는 6가지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식센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싸요. 유동성 좋아요. 왜냐하면 M2 증가율이 계속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익 모멘텀은 만약에 GDP 성장률이 올해 3%인데 내년에 5.5%다. 그럼 당연히 이익 증가율은 좋겠죠. 네. 예. 거기에 뭐 센티먼트 자체도 워낙 뭐 안 좋고 안 좋았었으니까. 그리고 정책 환경이 계속해서 뭐 그 봉쇄 정책을 피다가 이제는 이제 푸는 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여다보는 6가지 이슈들 중에서 나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당연히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글로벌의 시가총액 기준의 12%면 그것보다는 더 높게 가져가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놓고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지금 신흥국인데요. 사실 올려 보면은 지금 사실은 한국이 제일 좋게 나타나요. 네. 그 다음이 대만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심천과 상해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어쨌든 저희는 뭐 요즘에 축구가 네. 다 요즘에 기분이 좋죠. 예. 동북 아시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동북 아시아 뭐 우리나라 뭐 대만 그다음에 이제 중국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신흥국 중에서는 요 3개 국가에만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좀 저희는 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옛날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요게 좀 밑으로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흥국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30%.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이 18.98%잖아요. 네. 그러면은 50% 오버웨이시죠. 50% 이상. 거기서 3개 국가에 한국과 대만과 중국에 30% 투자한다. 네. 그럼 중국 20%, 대만과 한국을 10%.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우리 유 부장님 견해는 중국이 내년도는 이제 걸림돌보다는 디딤돌 일 수 글로벌 있죠. 역할을 할 거다. 네. 자, 그런데 아니 뭐 사실 저도 네. 뭐 요즘에는 저도 주식시장의 뷰가 저 나쁘지 않아요. 저도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제 채널에서도 일단은 물가가 고점을 지났기 때문에 저도 NH랑 비슷하게 오히려 지금부터 내년도 초까지는 의외의 시장 강세. 지난주에도 우리 박세익 전무께서 허를 찔리는 강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저는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 저도 좀 비슷하게 보는데 네. 이제 걱정되는 건 사실 그 이유거든요. 근데 만약에 맞아요. 중국이 경제 재개를 하고 리오프닝을 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유가를 보게 되면은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됐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중국의 경제가 이제 봉쇄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또 반대급부로 중국이 경제 재개를 하면 또 유가가 쑥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제 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우리가 좀 떨칠 수가 있겠냐?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건 좀 어떻게 보실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수요 공급 부분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요의 가장 넘버원 유가 관련 쪽은 중국이죠. 그런데 저희가 요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중국 태양광 캐파 목표 달성 전망이에요. 이게 2020년, 2021년인데 2022년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죠.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냐면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석유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산 천연가스 다이렉트리 하는 부분과 플러스 알파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부분으로 대처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전력 생산을 서부에서 하고 이것을 동부로 이어주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굉장히 많이 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국가적으로 자체 생산 부분으로서 커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글로벌리 석유 수요가 확 또 늘어날 거다. 이렇게까지는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어쨌든 지금 좀 줄겠죠. 네. 예, 좀 주는 게 아니라 제법 많이 줄겠죠. 네, 네. 올해 명목 성장률 두 자릿수 정도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뭐 한 5%대까지 절반 정도 줄어든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는 유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 살아난다는 얘기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지금 미국 쪽에 뭐 지금 달러가 약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유가가 그렇게 세지를 못해요. 예,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 차원에 있어서는 유가는 내년도에 어떤 큰 악재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 올해가 가장 연초가 제일 큰 악재 영향으로서 영향을 미쳤었고 그 영향력은 내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각도기님 뭐 좀 앞서 그 중국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가 많아요. 2차 전지에 네,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이요? 아니면 네, 우리나라요? 중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세계. 거죠. 왜냐면은 2025년도에 지금 4,800기가와트씩 예, 그 2차 전지 캐파시티가 구성이 될 것이다.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025년도에 4,80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오. 1기가와트에 10,000대 정도 계산하시면 대략 맞거든요. 그럼 4,800기가와트면 4,800만 대에서 5,000만 대 정도 그 이상 수준의 전기차가 나오면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한 1,000에서 1,200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23년 만에 5,000만 대 전기차가 나올 수 있을까? 꽤나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리가 하나 걸린 게 유럽의 전기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유럽 자동차 원조 지역인 유럽이 전기차에 대한 메릿이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 봐서는. 그러면은 중국이 그냥 주포를 일단 날아갈 거고 미국은 테슬라는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시키겠으나 다른 내연기관들 좀 미적거리는 상황들이 2025년까지도 계속될 것 같고 그러면은 5천만 대면 지금의 3분의 2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전체 자동차 연간 생산 대수에 과연 가능할까? 그러면 이제 중국발로 2차 전지가 과연 이거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공급강이 아닌가 하는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중국 뭐 투자는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검토를 해보셨을 것도 같아가지고 어떻게 네. 보시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그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그 변화에 있어서는 그 속도는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는 정답은 없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는 매출 증가율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업종을 미리 공급 과잉 때문에 던지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각도기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거는 이제 가격 인하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겠죠. 과잉 공급이 된다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죠. 전기차의 가격과 내연기관의 자동차의 가격의 차이가 거의 이제 사라지는 모습이 됐었을 때 배터리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건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경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진을 계산을 하실 때 네.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지를 보시고 네. 거기에 생산 대수가 지금은 1,000만 대다 뭐 근데 뭐 4,000만 대다 네. 그럼 4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마진이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나는 폭의 세일즈가 늘어나는 게 훨씬 더 크다면 결국은 이익 증가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구하거든요. 그렇게 구해봤었을 때 저희는 전기차 부품 중에서 배터리 회사를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네네.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들여다본 게 에코프로비엠 정도고요. 네. 그거는 상승 여력이 그래도 한 뭐 저희가 한 30-40%는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엄청나게 높은 매력도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완성차 기준으로서 전기차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 말고 이제 중국 쪽으로 네. 봤었을 때 뭐 리오토라든지 샤오팽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죠, BYD 네. 뭐 등등을 놓고 보면은 얘네들은 그 배터리보다는 상승 여력이 한 20% 정도 더 높게 나와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매력도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워낙 뭐 내연기관차와의 경쟁에 있어서 네. 기본적인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ROE는 워낙 높게 유지가 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니까 네. 또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 준다면 더 좋죠. 더더욱이나. 예, 그래서 완성차 기준으로서 저희가 좀 더 푸시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저희는 굉장히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그 가져가는 전략 자체가 우리나라 배터리만 쓰겠다가 아니거든요. 네네. 예, 중국산도 쓴다는 그렇죠. 거고 네. 그것을 같이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겠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 전기차 부품과 전기차 전체를 다 같이 봐서 네. 포트폴리오상 저희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까지를 전기차 부품으로 지금 싣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부품 배터리 쪽보다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완성차 전기차 쪽 그리고 그 다음에 리튬 네. 쪽, 그러니까 완전 원자재 쪽 이렇게 좀 분산을 투자를 좀 하는 전략으로 지금 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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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중국 보면은 참 중국이라는 데가 정말 밉기는 하지만 2011년에 경험했던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그때 뭐 생산 설비를 너무 많이 늘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관전 포인트 4개로 보셨을 때 코로나 실용주의, 성장 중심인데 뭐 정책 부양, 부동산 규제 완화 요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옛날하고는 참 많이 틀려요. 네. 예, 그래서 무작정 부동산을 뭐 완전히 뭐 어떻게 하겠다. 그때는 엄청난 설비 투자가 늘어가면서 부동산 가격도 계속 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책이 아니고 성장이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업종 그리고 글로벌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모든 그 나라들이 다 똑같겠지만 저희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5G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AI 쪽 반도체 뭐 기본적인 바이오 산업까지도 포함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돼지고기 산업 성장시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경쟁력 있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중국을 쉽게 보기는 정말 어렵다. 예. 아, 그럼요. 제조업은 제가 보기엔 이제 글로벌 원탑 아닙니까? 네. 뭐 있는 거 그대로 사실을 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네. 글로벌리 제조업에 있어서는 강력한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밀어붙이면 초과 공급과의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워낙 그리고 이제 주가로 보더라도 네. 사실 완성차는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예, 최근에 많이 빠졌죠. 올해는 뭐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네네. 뭐 우리나라 자동차도 뭐 퍼포먼스가 나쁘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한 20%씩 다 빠졌으니까 예. 20-30%씩 다 빠졌으니까 반면에 배터리 쪽은 사실 주가가 그렇게 조정받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상으로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부품 쪽일 거고 예. 오히려 완성차 쪽은 그 기대치가 굉장히 낮지 않냐.
뭐 그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이제 굉장히 이 얘기는 항상 조심스러운데 테슬라가 이제 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주간에 테슬라가 봉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지난주에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발표합니다. 왜냐면 세미 트럭을 실물 인도했고요. 펩시코로 하는 데다가. 그리고 1000와트 충전 시스템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고 기술적인 진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렇게 좋은 뉴스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역으로. 그게 이번 1주, 2주 동안에 테스트 받는 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하나 이제 반대편에서의 이슈는 뭐냐면 차값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근데 왜 이거가 이번 2주간에 굉장히 큰 이슈냐? 기술적으로는 진보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차값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주 궁극적으로 좀 장기간 시계열로 보면 차값을 내서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야. 좋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주가 상승이라는 게 인도량의 증가와 쇼티지를 근거로 주가가 1,300불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분할 전 1,300불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가격을 떨어뜨린다? 그럼 이건 과연 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네. 논의를 하고 싶은데 네. 제가 말을 못.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하세요. 안 되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굉장히 재미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해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좋게 봐요. 아주 주가도 빠졌기 때문에 더 좋게 봐요.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기술적 진보와 가격 하락, 가격 인하와 이게 맞붙었을 때 과연 시장의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나올 거냐, 컨센이 어떻게 이 움직일 얘기는 할 수 거냐. 있잖아요. 네. 우리 올해 한 상반기쯤이었나? 네. 저희 같이 식사하다가 네.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서 네. 그때가 $900 정도 됐었을 네. 때 기억나시죠? 네. 예, 그리고 얘기 바로 하자마자 제가 전화해가지고 네. 바로 팔아버렸잖아요. 제가 네. 그때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그 테슬라에 대해서. 저도 그걸 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컨펌이 됐었을 때는 저는 바로 액션을 취하지만 예, 지금은 제가 말을 못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힌트를 주시네. 우리 본부장님은 한 2주 전부터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라면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말 못한 얘기는 하지 말고, 사실 이제 저희가 몇 주 동안 이제 종목 섹터 고르는 맞아요.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딱히 제가 이제 그 반론을 제 있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쭉 들었고, 그래서 결국 뭐 반도체, 뭐 신재생 에너지, 뭐 결제 관련 종목 뭐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지난주까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오늘은 이제 저는 좀 다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본부장님 네. 그 뷰 중에 제가 이제 저도 동감하는 게, 지금 뭐 2년, 10년 스프레드건 뭐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주가의 랠리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어요. 길고 오래 오더라. 그러니까 그걸 일단 실컷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반영돼서 이제 대세 하락장 가는 거는 아직은 시간 좀 많이 남았다. 네, 네. 예, 그러면서 사실 저도 이제 공감하면서 이제 계속 좋은 쪽 부분들을 좀 저도 많이 들어왔는데, 네. 대충 이제 시장이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가 전고 좀 회복해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스닥은 아직은 못 왔지만. 그러면 대충 이제 지금의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조금 네. 우리가 얘기는 해야, 혹시나 아직까지 못 쫓아갔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쫓아가는 게 나은지. 오케이. 그거 관련해서 그 제가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우선은 이제 다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저희가 다우를 들여다봤었을 때는 저희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S&P 500을 한 4% 5% 정도 준다면, 나스닥을 그것보다 한 1%더 높은 5에서 6% 정도를 줬다면은 다우는 7%씩을 줬었어요. 올해 연초에. 네. 그래야지 뭔가 밸류에이션이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정도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성장주 죄송합니다. 그 전체 선진국으로 놓고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 100은 6%를 붙여 놓았고
나스닥은 5.5%를 붙여놨어요. 근데 성장주가 그 중소형주는 3.5% 낮게 놔뒀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다우존스가 5%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야지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요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우는 지금 많이 올라오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많이 낮췄어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나스닥보다도 S&P 500 수준 정도까지로 낮춰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을 막 많은 분들께서 뭐 많은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성장주는 다 이제 버려야 되는 거고 계속 가치주 뭐 위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다우를 더 많이 뭐 계속 포점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늦었어요. 제가 볼 때 요 숫자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배터리를 사야 되느냐 네. 똑같은 그런 네, 네, 네.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서는 다우보다는 나스닥 100이나 나스닥 쪽으로서 더 초점을 맞추고 네. S&P와 그 다우존스는 조금 덜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네. 정도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우리가 5%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주가의 밸류를 구할 때 기준금리를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 네. 10년 국채금리를 보통 집어넣고 밸류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부분은 기준금리가 5%로 올렸을 때 10년 국채금리는 지금 3.5예요. 네. 이게 5% 가냐 이거죠. 안 안 가겠다는 가겠죠. 얘기죠. 지금. 그렇죠. 네. 안 간다면은 그 저점은 다시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를 올릴 거니까 금리를 올리는 추세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시장이 또 다시 한번 내년 3월쯤까지 또 다시 전 저점을 테스트하는 케이스가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 금리를 저희가 5%를 집어넣고 계산을 했더니 그 숫자들이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이익이 들어가요. 그래서 북발류가 좀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상승 여력이 또 생겨요. 네. 여기에다가 금리는 5가 아니라 기준금리는 5%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3.5에서 4% 사이다 라고 계산하면은 그 저점이 높아져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이클에는 다시 한번 전 저점을 테스트하는 하락장이 올 거다. 네. 얘는 전 동의를 못 하겠고요.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진짜 실제로 오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개념은 이거잖아요. 아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했던 숫자를 보고 있으면 잠시만요. 그 전망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GDP 성장률 2022년 1.8인데 2024년 0.4 마이너스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내년에 한 3%, 한 4%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라는 거는 명목 성장률은 한 3%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로 됐었을 때는 이익 증가율이 제로겠죠. 네. 이익이 거의 안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익이 안 늘어나는 부분을 집어넣고 적정 가치를 구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를 내후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경기 침체의 규모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요게 진짜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2024년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간다라고 잡으면은 이익 증가율이 0%에다가 내년도 말고 내후년도는 마이너스 20% 나올 수도 있잖아요. 보통 뭐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이익에 깎이는 폭이 네. 코로나 때도 보시면 거의 20% 깎였었고, 물론 그건 너무 세게 깎인 거고, 지금 뭐 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5% 사이는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ROE가 그만큼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는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ROE가 10%가 깨진다라고 계산을 하면 적정 가치는 10% 훨씬 넘게 더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그 바닥이 전 저점을
테스트할 때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근데 그 타이밍이 내년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저는 2024년에 오히려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아닐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3.5%로 내년 말에 내려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경기 침체가 제대로 오지도 않고 네. 그냥 또 다시 그냥 안정적인 성장률 3%대, 4%대를 쭉 그냥 가요. 그러면은 생산성 상승이 같이 일어나면 그만큼 또 이익 증가율은 연간 단위로 한 자릿수든 두 자릿수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또 바닥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 어쨌든 타이밍 상으로서는 네. 저점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갈 거냐는 부분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의 숫자만 가지고의 계산했었을 때는 전 고점이었던 작년 11월 나스닥 기준으로 16,200포인트, 그 다음에 S&P 500 기준으로는 올해 연초에 4,800포인트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봐도 저희가 계산했었을 땐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예. 보시면은 4,700 정도 나오고요. 나스닥이 한 14,50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저희가 가장 좋게 봤었을 때 시나리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말까지일지 내후년 1, 4분기 말까지일지는 모르겠으나 요 정도까지는 회복을 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게 맞춰서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나. 네. VIX 지수가 네.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저는 이거 딴 건 몰라도 고점과 저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는 지표인데 네. 그만큼 시장이 안정됐다는 거잖아요. 조금 그렇죠.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네. 이제 평균치인데, 네. 과거에 제가 이거 12까지 떨어지고 네. 8까지 떨어지는 것도 봤어요. 아 근데 그렇게 네. 떨어지고 나서 아주 시장 박살 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미 벌써 시장이 마이너스 25%, 30% 빠졌던 시장에서 네.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20 정도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예. 지금 한 70 정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66에서 70 사이 정도 되니까 이 숫자가 말씀하신 대로 뭐 80 넘어가기 시작하고 빅스 지수가 16 정도까지 또 떨어졌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또 와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그렇게 자꾸 뭐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전략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을 좀, 위해서 한번 조금 조심하는 거는 맞는 네. 말씀이시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침체가 오기 전에 생각보다 랠리는 세게 올 수 있는데 뭐 듣기에는 뭐 내년도 그 랠리가 생각보다 뭐 내년도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좀 들렸거든요. 예, 저희가 왜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저희는 이제 종목을 보고 네. 종목의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6월 달에 빠지고 나서 6월부터 7, 8월 올라갈 때 요 빠진 거를 다 되돌렸어요, 수익률이. 네. 그리고 요번에 또 빠졌잖아요. 그리고 10월 중순까지 빠졌을 때 수익률이 깨졌는데, 그 저점이 지수대로는 더 낮아요. 근데 저희 수익률은 더 높아요, 저점이. 그리고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이 살아있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은 아직까지는 네. 올라갈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물가 네. 또 금리 자체가 시장이 많이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에 힘이 좀 실리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다우보다는 나스닥 좀 성장주 쪽을 지금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뭐 이 정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도 해서 오늘 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우리 본부장님 또 매주 나오시니까 네. 오늘 드렸던 말씀을 계속 점검해 나가는 시간을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이셨고요. 얼른 쾌차하세요. 아직 몸이 감사합니다. 조금 정상 네.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얼른 들어가셔서 축구 보지 마시고 네. 푹 주무시길 지금 자고 새벽에 봐야죠. 가능하죠.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